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너 일로 와. 너 나오라고. 야! 야, 저기 창문으로 하나 튄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약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예. 날짜, 시간, 만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맞춰.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거라고. 계란이 바위 넘는다고 네 안 그랬나? 네 말대로 그 바위 넘어서야지. 6개 지고 말기가.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다 이 얘기입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해서 천만 관객의 저력을 보여줬던 영화죠. 바로 변호인입니다. 송강호, 김영애, 김시환 씨 주연의 영화고요. 청룡영화상,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춘사영화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또 부일영화상 등 그 당시에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천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신 건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게 좋은 영화라서 그런지 TV에도 여러 번 나오던데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변호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했었던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네. 해당 사건을 영화화했다는 것 자체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천만 배우 송강호 씨가 출연하게 돼가지고 네. 그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송강호 씨가 목 놓아 외치는 이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제 조카들 어린 이 아이들도 감동적이었는지 곧잘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송혜미 변호사님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임시완 씨를 재발견하지 않았나 정말 연기 싶습니다. 잘했잖아요. 네. 영화에서 이제 김영애의 아들로 불임 사건에서 이제 거기에 휩쓸린 대학생 역으로 나왔었는데요. 실감나는 고문 연기로 극찬을 네. 받으면서 아이돌에서 이제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영화 초반에 동백꽃 필무렵에서 동백이 엄마로 열연하셨던 이정은 씨가 네. 깨어에 출연해서 다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아, 맞네요.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이 영화 변호인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법정 영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80년대에 희귀했던 세법 전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호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축이 불임 사건 재판이잖아요. 극중 송강호 씨가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라고 재판 내내 부르시게 되는데 국가보안법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국가보안법은 1980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보통 네. 법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냐 보면 제1조에 네. 목적 규정을 보통 두고 있어요. 예.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을 살피면 제1항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제2항에서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남용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제2항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목적 수행, 그 다음에 자진 지원, 금품 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 직무 요기, 무고 날조 이런 여러 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다른 특별 규정도 몇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벌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목적 자체는 이제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납득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예. 문제는 당시 집권자들의 권력 안정을 위해서
확대 해석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네.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언급된 불임 사건 역시 그런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제 이후 시대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계속 개정이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용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네. 여전히 국가보안법 관련 폐지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임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2013년 영화 개봉 후에 2014년부터 계속해서 불임 사건 관련해서 끊임없는 재심 청구가 있었고 예. 2014년도 최종적으로 33년 만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33년 만에.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홍콩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홍콩이 좀 최근에 네. 좀 이슈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 5월 28일 네. 중국 전인민 대표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된 법안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중국의 손에서 벗어나 있던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수단으로 보고 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발표한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정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의 4가지 범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최고형의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네.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순히 홍콩 독립이라는 구호만 내걸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아. 시위 중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면 테러 행위다라고 예. 할 수 있고 외국에 이제 홍콩의 사정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외세 결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 사안을 강화하다 보니까 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 27개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홍콩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혹시 두 변호사님들도 다뤄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 저는 아쉽게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인권 변호사 분들께서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루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군요. 송 변호사님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상담만 이제 뭐 아, 소송까지 상담 해본 해보신 적은 적. 없고 예. 상담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뉴스 같은 데나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북한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사용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 사진을 포장지에 찍어서 뭔가 이제 이슈몰이를 해서 이제 그걸 더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 네.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 그걸 걱정하신 분이 이게 정말로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상담을 한 적은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찬양고무죄인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네. 아,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 이제 다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종종 뉴스를 통해서 경찰의 강압 수사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고문을 통한 강압 수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고문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에서도 뭐 강압수사가 꽤 나왔었고 영화에 종종 등장을 하죠. 요즘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고문을 통한 강압적 진술을 받았다. 이게 법원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보통 형사재판이 주로 문제가 될 거고요. 예. 꼭 고문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예.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문을 통한 강압적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 증거 능력이 없다고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록상 진술 증거 임의성에 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네.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를 하면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를 삼을 수 없다. 아.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강제로 이루어진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네.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사실과 달라서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판례의 내용은 임의성이 의심할 만한 그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진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냐를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를 검사가 하게 있습니다. 네.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술증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강압적인 그런 진술을 하게 만들면 어떤 게 문제되느냐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강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허위를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점에서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많이 들어보신 독직폭행. 한모 검사장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계속 말씀드린 독직폭행이라는 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독직폭행이라는 게 형법 제12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네. 독직폭행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 네. 독직폭행으로 상해까지 이르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전혀 없어서 무조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중한형 벌이고요. 예. 과거 고문기술자 이제 이모 경감 이분이 이제 독직폭행 상해로 이어지는 걸로 징역 7년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에서도 그 해당 피고인은 징역 3년 독직폭행죄를 적용받아서 징역 3년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요즘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좀 믿고요. 또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에서 강압 수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혹시 또 다른 영화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 있을까요? 네, 변호인만큼 사랑받았던 영화 7번 방의 선물 기억하실 겁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이 저 보고 울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쵸. 7번 방의 선물 또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예. 1972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4대 강력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검거 시한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후에 만화 가게를 운영하던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관들의 과학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자백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하였고 이후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을 신청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2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 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를 아쉽네요. 불복해서 네. 2014년 국가랑 당시 재판장, 검사 그리고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시가 또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당시 수사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 승소 판결을 받아서 네. 어딘가 굉장히 찜찜하게 결론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듣고 있다가 아, 안타깝다라는 네. 결론을 짓게 되는데 네. 그래도 뭐 수사 경찰관들을 상대로 재판에서는 일단 승소를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 이거 네. 하나는 그래도 좀 네.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영화 변호인에서도 가혹행위를 한 곽도원을 상대로 임시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러면 승소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죠.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 참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대 측이 위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와 아니면 혹은 가족이나 뭐 연인 관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위협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변호사시잖아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직 그런 일이 저에게는 없었고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좋겠는데 없어야죠. 예.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소송이란 것이 생각해보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이제 권리 의무 확인 네. 혹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절차니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싸움이거든요. 그게 가장 최종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상대방 변호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또 네. 상대방 로펌에서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해서 사망 사건이 그렇죠. 일으키기도 했었으니까요. 아,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네, 그 되게 유명인 분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변호사를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형사상 협박죄가 당연히 성립이 될 거고 네. 변호사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네.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다툴 것 같고 네. 그 협박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그 공포심 느낄 만한 것을 통지만 하면은 네.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예. 변호사는 또 이제 자격이다 보니까 직업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을 또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주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다운 그런 얘기를 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기인 재판을 한 배우 송강호 씨, 이 인권 변호사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박종철 군 추도회를 주도했다는 죄명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의 변호인이라며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개인이 변호사를 이렇게 좀 많이 선임할 수가 있는 건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공동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예. 변호사 그 선임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말미에 자막으로도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그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99명의 변호인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아, 그렇군요. 영화처럼 법정에서 99명의 변호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호명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99명이 네. 변호인단이었군요. 네. 2018년에도 미투 바람이 불면서 이제 연극 연출가 이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서 네. 변호사 101명이 변호인단으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 사건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나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이제 2자리 명수 이상의 변호인단이 대규모로 꾸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선임된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더라도 2명, 3명의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변호사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 조율하고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변호사를 이렇게 뭐 매번 많이 선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좀 든든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영화 변호인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